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앞으로 4년간 국회 권력의 향방을 좌우할 4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선거운동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거대 양당에 가려 지지율에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이 막판에 중도층 또 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하며 선전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여기에 출범 한 달이 채 안 된 막내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지지율 돌풍이 실제 득표율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든지 출렁일 수도 있는 총선 전국인데요.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야가 모두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0시 정각에 서울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했는지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치개혁, 민생개혁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범죄 연대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2조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그 민생과 경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네, 드디어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범죄연대 심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범죄연대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범죄연대를 심판해야만 그다음에 민생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역시 예상됐던 대로 정권심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수님, 첫 선거운동 장소 또 첫 발언들 어떤 의미를 놓고 보셨습니까? 예, 상징적인 장소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특히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이른바 대파 논란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의식해서인지 가락시장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당이니만큼 뭔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 강조한 거 좋았는데 범죄연대 세력, 2조 세력 이런 표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민주당도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이 있는 곳 용산을 이제 첫 출발 장소로 상징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뭐 예상되는 그런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의장님께서는 어쨌든 거대 양당 이번 총선에서 이제 경쟁해야 될 상대들인데 이번 첫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선거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서울에서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서울에 이재명 대표에서 시작이 있고 또 부산에서 조국혁신당이 출발하는 것으로서 함께 만나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께서 그렇게 언급하신 걸 보니까 사실은 민심의 흐름은 이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대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심판 연대에 대한 좀 불안감, 부담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좀 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판 연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부담을 갖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 갈등이 극심했지만 선거 체제로 접어들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통합을 향해서 가는 모양새입니다. 통합이 많이 이루어진 모양새입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참여에 이어서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에 전격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포옹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은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없고 남녀 노소도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도대체 어떻게 보수 정권입니까? 이 정권은 그냥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열등자
뭐 여러 논란도 있었고 실제 뭐 아쉬움도 많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또 발언을 보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지지 연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임 전 실장 방금 이제 연설하는 거 좀 간추려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전현희 후보가 출마한 그 중성동 갑인가요? 그 지역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사실 뭐 임종석 전 실장의 지원 유세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뛰어들면서 뭔가 이제 과거의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을 이제 봉합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는 분명히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탈당을 할까 잠깐 뭐 번복 소동이 있었는데 잔류함으로써 사실 민주당이 더 지지율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는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합류하면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내의 내분이나 이런 갈등 요소는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자신의 예전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의 배재정 의원 지원에 나서는데 그동안과 달리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친문 세력까지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의장님 이제 뭐 민주당의 흐름, 민주당의 선거 과정도 이제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지원 유세에 나선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셨을 때 뭐 예상이 됐던 부분일까요? 아니면 좀 깜짝 놀라셨습니까? 저는 좀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느낌은 지금 국민들의 어떤 마음들이 아주 강력하게 표출되고 큰 흐름이 그렇게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읽으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나선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지지 방문 선거 시기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유불리를 좀 따지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단 이게 어떤 뭐 유불리를 굳이 따진다면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파적 존재여야 한다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 전직 대통령들이 사실상 이제 선거에 이 본의 아니게 이제 개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누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뭐 방금 유세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선거운동 기간은 유세 형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운 건 엿보이는 게 어떤 후보를 방문해서 함께 이제 강변을 걷고 뭐 이런 행사를 할 때도 본인은 파란 잠바를 입었지만 김정숙 여사는 빨간 잠바를 입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의 오해를 좀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는 의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절제된 형태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제 조금 아끼는 후보 또는 조금은 좀 신경 써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좀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2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 이제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판세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뭐 이슈이고 화제의 중심에 있는 조국혁신당 의장님께서는 지금 총선의 판세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 여론조사들을 쭉 보니까 가장 가까운 시기 여론조사가 대략 민주당이 한 46%, 또 국민의힘이 한 38%. 뭐 이런 정도가 나왔는데 꽤 저는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고 보통 그보다 좀 더 차이가 나는 것들도 나오고 해서 중간에 잠깐 뭐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도 비추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조국혁신당의 어떤 출발 또 대파 논쟁이나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마음속에 이렇게 잠재해 있던 이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좀 두고 보기 힘들다 하는 그 흐름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 흐름이 좀 상당히 강고하게 형성돼서 이 흐름 자체가 좀 계속 갈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이 보시는 판세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양 당이 스스로 이제 우세 지역이라고 밝힌 곳 숫자를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82곳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110곳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이제 합치고 나서 남은 곳을 보면 한 60여 석이 이제 경합 지역이라는 건데 이 60여 석 경합 지역을 그냥 반반 나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뭐 과반을 넘기는 것은 거의 어려운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이제 착시가 좀 있을 수 있는 점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잠깐 좀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이 이제 떨어졌던 것도 지금하고 이제 반대 상황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조금 창피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지지자들이 이른바 이제 샤이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응답을 기피하고 그럴 때 이제 과소 표집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꼭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냥 대답하기 이제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대답을 거부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응답이 적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서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한 달 전까지라고 하기보다 한 달 전쯤에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150석 이상, 그러니까 과반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 자체적인 분석도 있었고, 또 민주당은 반대로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여론조사에서 뭐 과표집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본다면 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뭐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그랬습니다. 한 달 사이에 분위기는 분명히 반전이 됐는데요. 의장님 보시기에는 이 한 달 사이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 지금의 지지율 구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가 뭐 정세 분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쭉 지켜볼 때 중간에 약간 출렁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근본의 흐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동안의 국민들의 평가, 지지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변함없이 뭐 20%대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높아야 30%대 정도였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가 30%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거고, 지금 선거라는 게 딱 중간에 걸려있는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명료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저러한 어떤 시기적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기조는 쭉 가는 거였다. 다만 국민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과 분노 이런 게 있었지만 뭔가 계기가 없어서 꾹 눌러놓고 있다가 선거라는 계기, 또 조국 혁신당이 뭔가 속 시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가 열린 것, 거기에 이종섭이나 또 대파, 뭐 황상무, 회칼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들을 좀 형성해 주어서 원래 있었던 기본 흐름 자체가 터져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잠깐 의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그런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이라든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이른바 언론인 회칼 테러 관련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대파한단의 875원 이제 이 발언이 굉장히 이제 또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또 이걸 변호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측 모 후보가 또 이거 변호한다고 했다 또 역공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 리스크라고 하는 분석들에는 이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지율 급락과도 실제로 좀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싹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의 캐릭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1인이 하는 어떤 개인 사무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수많은 보좌진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 보좌진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가 이제 뭐 사고를 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화를 내면 거기를 거스르는 말을 감히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때의 판세 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 정확한 객관적인 인식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들을 해주는 방식으로 자꾸 이제 상황 보고를 하면 결국 계속해서 이제 유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다수의 인식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따로 인식을 하면 이게 평행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의정 갈등도 비슷한 양상인데,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식은 좀 곤란하다고 하는 인식이 증가하는데도 일절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정말 이게 시스템 전체의 문제, 좀 팀워크 자체가 좀 뭔가 인사부터가 잘못 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지금 사안마다 어쨌든 사안이 터질 수는 있는데 수습이 안 되고 이게 계속 지금 문제들이 확장돼서 이게 계속 또 다른 논란을 낳고 또 다른 논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멤버들이 이 검찰 시절의 인식과 또 대응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고 방식도 그렇고 상황 인식도 그렇고 또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은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식의 태도가 이런 결과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뀌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식의 조직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대통령실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그 선거 체제, 그러니까 선거 운동 체제, 선거 이 기본적인 전략과 관련해서 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여당의 상황을 두고 이게 한동훈 원톱 체제에 대한 한계다라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인물들의 참신함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아니고 뭔가 이게 한동훈 대표 혼자서 치르는 선거인 것처럼 보이다 보니 이게 좀 부담이 되고 한계가 너무 빨리 드러나 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인데요. 실제로 이 한동훈 중심의 이 체제가 이 선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이유도 사실은 약간 이제 위기를 가리기 위한 용도 측면이 강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물러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 국면에서 뭔가 조율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사람들이 좀 과도한 기대를 거기에 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직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집스러운 대통령실을 뭔가 견인하는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해서 초기에는 뭔가 윤한 갈등이 있을 때 약간 사람들이 관심도 보이고 뭔가 대립해서라도 뭔가를 관철시키나 이런 걸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뭔가를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한 사람에게 총선의 운명을 맡기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너무 올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거 경험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조차도 그 선거 경험을 그렇게 대단하게 치지 않는 이유는 전국 선거 경험하고 지역구 선거 경험은 천지 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 선거에도 뛰어보고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로도 좀 나서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 선거 경험이 쌓여야 총선 지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순진하게 정치 경력이 짧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걸 맡긴다. 애초부터 이제 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어디 영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난감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는 뭐 선거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처음에 등장했을 때 참신함이랄지 어떤 언어들이랄지 이렇게 주목했던 것들에 대한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이게 좀 다시 좀 이렇게 보수 쪽으로 더 우파전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일단락 되긴 했지만 뭐 좌파 뭐 이런 표현, 뭐 종북 이런 표현도 뭐 현수막에 등장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아간 것인데 이게 이제 보수 정당이 위기 때마다 꺼내왔던 어떤 기존의 어떤 레토릭, 기존의 어떤 것들로 돌아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뭐 우선 한동훈 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한 공진성 교수님의 진단에 아주 100% 동의를 하고요.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본질은 윤석열 정부 자체가 정말로 무능하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그런 인식 자체를 국민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동훈이라는 사람 새롭게 하나 세워가지고 뭔가 바꿔보고 가려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본질이라는 것은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 너무 지금 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뻔한 이제 수단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우선 내 편이라도 좀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무능한 두 정부가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뭐 공천 과정에서 뭐 언론도 많이 사실 이야기했고 시끄러웠다. 뭐 조용한 공천이라고 했던 국민의힘과 특히나 대조가 되면서 이거 뭐 공천 갈 때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빠르게 좀 뭐 어쨌든 이게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지지율도 금세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일단 뭐 대의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그 공천 과정에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할 때
이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그게 의미가 있고 또는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출마를 해도 당선이 되는 건데 지금 국민들 전체가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서 출마하시는 분들의 지역구에서의 지지 여론을 보면 그나마 가장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 이낙연 대표조차도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홍영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종민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렇게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10%대밖에 얻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의 명분이 없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대의 명분 앞에서 사사로운 갈등 같은 것이 표출되는 것이 별로 이제 지지를 못 받고 설득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묻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굉장히 거센 것 같고요. 이것을 단순히 민주당 지지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외의 다른 당을 지지했던 분들, 심지어 국민의힘을 과거에 지지했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번에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회복이 되는 거 혹은 이제 지지율이 계속해서 잘 나오는 것 이유 중에 하나로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민주당과 비례대표 정당만 보면 뭐 더민주 연합과 더불어민주연합과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와 봤을 때 오히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쳤을 때의 그 전체적인 이 어쨌든 민주진보 세력을 찍는 파이가 커졌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조국혁신당의 위치가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잘 올라오지 않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번 선거를 심판 선거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분명하게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끌어올린 것,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형성되는 순간 조국혁신당은 비례 후보만 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동참해서 나오는 시민들의 지지라는 것이 지역구에서는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로 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몫을 저는 만들고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최근에는 한 발짝 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례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이 약간 제로섬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를 보면은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지금은 국민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도로 가고 있고 최근 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하면 50%를 넘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더불어민주연합 혼자 그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제로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큰 몫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진보 민주 세력의 연대 측면에서는 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정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오늘 뭐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아직 뭐 여야가 눈에 띌 만한 뭐 큰 정책들이 막 여러 개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은 있었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 세종시 이전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에 꺼내 들었고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제 뭐 서로 양 당은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뭐 비난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시 이전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기로 한 것은 이미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고 합의가 됐고 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있었고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중요한 총선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꺼내 들었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은 얕은 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던질 사안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 공약 내세우는 것처럼 진지하게 내세우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영등포나 충청 지역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던져보는 왜냐하면 이제 그 증거는 당 내에서도 이미 합의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새로 이제 개원을 한 후에 결국 어떤 다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를 이전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네 안 하네 뭐 이러면서 결국 유야무야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메시지 하나를 공약을 던짐으로써 영등포와 충청 지역에서는 약간의 반응을 기대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그 기존의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어왔던 만큼 또 뭐 일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지난 정부에서 또 이게 그 대통령실에도 있었고 내각에서 있었던 만큼 조국혁신당은 그러면 어쨌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진 이 공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겁니까? 마침 어제 저희가 공약 발표를 하고 백브리핑 하러 나왔는데 마침 한동훈 대표가 그 공약을 발표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조국 대표가 바로 답을 하기를 뭐 매우 동의하고 환영한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안했던 수도 이전을 제대로 완성하자. 그리고 특히 우리 사법 기관들, 뭐 대법원, 헌재, 또 검찰, 대검찰청 이런 기관들이 꼭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광주에, 진주에, 대구에 나눠 보내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뭐 공유성 교수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참 급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 이미 2021년에 제가 서울시 서울연구원장 할 때 함께 연구해서 정리했습니다마는 국회 이전하고 여의도를 금융 어떤 특구로 잘 만들어 나가는 구상들을 이미 발표를 했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전신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걸 제안했는데 저는 뭐 제안한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국민의힘까지 지금 그 방향을 잡고 민주당은 이미 당론이고 조국혁신당도 적극적으로 가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왕에 나온 만큼 이번에 아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에 이슈가 됐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돈 뿌려서 이게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물가 잡는다면서 이렇게 돈 뿌리면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건 상식 아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 대통령이 민생 토론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수백조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체 해봤자 그 발끝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해결하자. 뭐 이제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던데, 의장님 보시기에는 이 공약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민생 여건이 너무 나쁘고 사실은 코로나 시대보다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그 재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굉장히 이렇게 쫙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체감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그 못지않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제안은 저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효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5만 원씩 하면 한 12조, 13조면은 해결되는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해가지고 한 해에 60조 이상 지금 세수를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기업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과거처럼 낙수 효과가 나오질 않고 오히려 민생에 지원했을 때 그 효과,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더 올바른 방향이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자. 다만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기재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책임 있게 해줘야 되는데 늘 기재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면서 버티고 어떨 때는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돈을 쫙 풀고 이런 태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기재부까지 개혁하면서 뭔가 함께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뭐 코로나 때 지원금이 뭐 여러 차례 오긴 했지만 반대로 그래서 이런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약에 대해서 반발도 사실 꽤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공약은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이슈로 해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에서 제안한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약간은 이제 방어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혹시 뭔가 할지 모르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을 해서 김을 빼는 성격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행을 하려면 여당이 해야 되고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 공을 넘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국 그것을 안 하는 정부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약간
약간 뭐 손쉽게 공격하기 위한 그런 공약 성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총선을 앞에 두고 2주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또 전국 판세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두 분은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게 가장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떤 걸 가장 변수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변수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변수들이 대부분 다 이제 고정이 됐고 남아 있는 것은 결국 스스로 뭔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요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뭐 대단한 변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유연함을 보일 수 있을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경질한다든지 또는 의료계와의 지금 이런 뭐 대립 국면에서 뭔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보들의 말실수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은 특정 지역구에서의 영향은 될 수 있어도 전국적인 판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 사전 투표까지 이제 딱 뭐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제 뭐 거의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의장님께서는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좀 어떤 걸 주의 깊게 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직접 이제 선거판에 뛰어드셨으니 어떤 변수를 가장 경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사실 처음에 준비하고 시작할 때에 비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끌어올라왔고 또 얼마나 좌절과 울분이 있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를 느끼고 있고 그것을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지지로 또 모아주시고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국민들의 어떤 아주 절절한 마음 자체를 저희들이 앞장서서 대변하겠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가겠구나 하는 느낌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고 잘 보여드리는 것,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칫 지금 이렇게 지지가 올라오는 부분에 취해서 좀 이렇게 허투루 행동을 하거나 또 기고만장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거가 팽팽한 지역들, 뭐 부산이라든지 뭐 수도권 일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뭔가 이 민주 진보 세력이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에서도 좀 뭔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선 선거 때가 되면 또 하나 이 판세 분석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당이 유리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2000년대 들어서서 총선 평균 투표율이 57.0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이제 뭐 60%를 넘어서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60% 미만이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제 뭐 이런 분석들도 이미 나온 바 있고요. 자,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이게 기존의 선거, 제가 방금 이제 뭐 2000년대 평균이 지금 57%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투표율이 그것보다는 좀 높게 나올까요? 아니면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번 선거 투표율은 꽤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기도 한데 또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이제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4년 전에 비해서 한 3%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투표로 뭔가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약간 침체되어 있거나 무기력하거나 뭔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도 해마다 계속 올라왔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 투표율도 상당히 지난 투표 그러니까 2020년 투표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투표율은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좀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구 후보를 안 내시고 비례정당 투표로만 가시기 때문에 지역구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례정당 비례 투표에서 이 투표율이 더 민감하게 계산이 될 텐데 투표율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21대 총선이 66% 정도 투표를 했으니까 꽤 높았죠.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전 솔직히 몇 프로가 나올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은 이번 그 유권자들 중에서
61년부터 한 64년생, 옛날 초기 386이라고 하는, 요즘 586이라고 하죠. 그 그룹이 굉장히 60대로 들어가면서 한 60대가 200만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60대 하면은 조금 보수적인 그 투표들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결코 보수적이지 않을 투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총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는 66%를 과연 넘어갈지는 저는 잘 판단은 안 됩니다만은 이번에 흐름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좀 심판을 해야겠다 이런 적극적 투표 의지를 가진 어떤 흐름들은 굉장히 강고하게 형성돼서 그분들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이 나오는 효과 자체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또 민주개혁 세력들한테 상당히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투표율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 정말 이제 여러 정당들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는 가장 그 변수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지금 존재가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까? 실제 지금 여론조사만큼 나올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조국혁신당에서 기대하고 있는 득표율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를 목표로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초기에는 굉장히 힘든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창당 때부터 준비를 함께 했었는데 글쎄 한두 석 가능할까? 한 3석 될까? 3석 되면 참 꽤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들이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참고 참았던 울분이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돼 나오면서 터져 나오면서 저희들이 상상도 못했던 지금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흐름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정말 새로운 22대 국회 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좀 힘 있는 3당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한 10석 정도까지는 정말 쉽지 않겠지만 꼭 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의 지지율은 그냥 현재로만 놓고 보면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선거 후반기에 가면 저희들은 지역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만 내고 있어서 선거 운동이라든지 언론의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한적이고 그런 점에서 조금은 조정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10석이라도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의장님께서 비례수번 12번이셔서 지금 이제 뭐 지지율 추이라면 그 정말 그 당선권에 정말 이게 아주 민감한 그 저기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순번으로 치자면 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좀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뭐 여전히 한 10번까지만 돼도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지율이 잘 유지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약속드렸던 부분을 좀 더 힘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바지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만은 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방금 이제 의장님께서는 이제 공식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뭐 언론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유세 활동에 좀 제한이 있어서 이게 뭐 더 약간 지금보다는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조국혁신당의 지금 지지율의 추이나 이런 걸로 봐서 최종적으로 득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조정이 뭐 조금 있을 거라고 뭐 안전하게 말을 하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예전 4년 전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이제 그 직전에 투표 전에 비해서 이제 한 뭐 5, 6% 이상 빠져서 의석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줄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이제 그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거하고는 강도가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매번 우리가 이제 선거철 때마다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권자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보수정당 계열에서는 선거 때마다 뭐 무릎 꿇고 절하고 사죄하고 막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양대 정당이 그렇게 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좀 약간은 뻣뻣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상당히 약간 동정표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다지 이렇게 많이 빠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조국 혁신당이 지금 뭐랄까요, 진영 전체에서 약간 이제 그 상대를 차마 찍지 못하지만 현재 과거에 지지했던 정당을 선택하기가 지금 좀 부끄럽거나 뭔가 싫은 이 유권자들을 흡수하는 완충제 기능을 하고 있어서 딱히 민주당 지지자들만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많은 지지자들 다양한 형태를 흡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선택지가 되게 중요한 선택지이기 때문에도 선거 끝까지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선거 관련해서 뭐 정권 심판론이다 아니면 뭐 야당 심판론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거 때 주요한 정책 그다음에 또 주요한 공약들이 변수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약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이지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이 정치권의 뉴스를 제외하고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의대 증원 문제일 겁니다. 지금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뭐 수리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대규모 이탈, 전공의들에 이어서 대규모 이탈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인데 대화나 타협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실생활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이게 또 총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이게 처음에 의대 정원 발표하고 의사들 반발하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이 문제를 끌고 나갔을 때만 해도 뭔가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이제 총선에 좀 유리한 것으로 여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싶었는데 이게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이게 정부 여당에 불리할 것 같은데라는 분석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문제가 총선에 어떻게 영향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의대 정원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뭐 하나 잘한 것 없었는데 유일하게 국민들한테 그래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 의료계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고 국민들한테 정말 피부로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거지만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문제는 그것을 풀어나가고 설득해 나가고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폭압적이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총체적으로 저는 역시 무능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이 이제 벌써 그 부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걱정을 하고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음 그 득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이제 기회가 사라진 게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빨리 양측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이 문제를 좀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정말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게 정부나 여당에서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오는 상황을 예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중재자로 나서서 이거를 뭔가 이게 그 협상이나 합의를 좀 성사시키는 롤을 부여했던 것 같은데 또 이게 좀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총선 선거운동 상황에서 뭔가 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설정해 놓은 틀 안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해보려고 특히 이제 의료계 관계자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이 뭔가 우리가 협상을 할 때도 허용해주는 범위가 있어야 나가서 자유롭게 협상을 하는데 이게 2,000명은 절대로 못 바꾼다 이렇게 돼버리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영향을 이미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도 없지만 더 좋아지기도 힘들다. 이제 와서 예를 들면 전면 백지화하고 1년 유예한 다음에 다시 협상하자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선거 전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고 별로 선거 자체에 영향을 주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거대 양당 말고 3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이제 워낙 이제 돌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이야기만 주로 했는데 저희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또 한정해서 보면 이게 지금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서 지역구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주 전남 지역의 새로운 미래는 실제 지역구 후보들을 내기도 했었죠. 뭐 여론조사를 보면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볼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특별히 전망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를 안 했으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법하지만 벌써 이제 한 2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기대보다 많이 이제 적게 나왔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심이 어떤지를 이낙연 대표도 이제 어느 정도는 확인하셨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출마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될 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당에 대한 지지로라도 지지를 끌어올리는 역할이라도 하셔야 그러니까 원내 진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이제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이번 총선 이후에 또 그럼 전국이 어떻게 될지 뭐 제3지대 신당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되게 이제 버거워 보이고 사실상 이제 조국혁신당은 의미 있는 지지를 지금까지는 확보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이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한데. 뭐 원하시고 조국혁신당에서 바라는 전망일 수도 있고 그냥 뭐 평가해 보신다는 걸 수도 있고 총선 이후의 전국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아주 분명하게 총선 결과를 뭐 받아놓고 보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된다고 한다면 아주 분명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기 종식의 어떤 강력한 연대와 대응 흐름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주 분명하게 그 의사들을 지금 표출하고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조국혁신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그 부분이 확고하게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 발언이나 민주당의 지금 대응들을 보면은 민심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전달된 것 같고 총선 이후에는 그 결과를 잘 받아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너무 무능하고 엉터리 국정을 펼쳐서 제가 보기에는 3년이 아니라 1년만 더 이렇게 가면은 나라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제어할 거냐 여기에 대한 가장 본진인 민주당 그다음에 좀 저희 바람대로 튼튼한 제3당인 조국혁신당과 또 다른 진보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을 하는 체계 그것이 저는 가장 분명한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제 13일 남았는데 총선 관전 포인트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무엇을 꼽아주시겠습니까? 일단 모든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냐 아니면 견제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국민의힘 의석수겠죠. 그래서 이제 과반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고 그 다음에는 지금 모두의 관심사는 조국혁신당의 의석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조국혁신당과 함께 과반을 넘기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정확히 13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본선거는 4월 10일 치러집니다. 내일부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C 광주방송이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및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유권자의 권리로서 각 당 그리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